절대 중국산 선박은 이용하지 마, 중국 선사는 이용하지 마가 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안이 처음 시작됐던 건 2024년 3월이었었고요. 그거는 바이든 정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권과 무관하게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배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스스로 배를 만드는 걸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한국이 하게 될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될 것이고, 그 미국의 사라진 조선업을 자연스럽게 방치할 생각은 없다. 굉장히 과격한 수단을 쓰더라도 자국 내 조선업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적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악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 얘기는 중국 배가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 네. 돈 내라.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거 그냥 얘기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세 보였어요. 네. 이게 그냥 막 배가 들어오면 그냥 배 바이 배로 건 바이 건으로 그냥 다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셉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뿐만 아니라 너 앞으로 중국 배 주문할 거니? 그럼 내. 앞으로 주문할 거니도 내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다 보여드리겠지만 뭐 3년 후부터는 너 미국산 배로 운송해야 된다? 미국산 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조 기자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한지원 어디 갔냐? 한지원 기자하고 유종훈 기자는 지금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네, 출장 가 있죠. 네, 그 기아의 EV 출장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MWC 행사를 열심히 취재를 해서 정말 화려한 장면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얘기 계속 이어가시죠. 자, 그러면 그 중국산 선박에 얼만큼의 수수료를 물리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까지 봐야 되잖아요. 사실 첫 번째로는 해운의 영향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조선 영향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딱 얘기만 들었을 때 우리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배가 들어가면 돈을 내야 돼. 그럼 우리 배가 들어가면 돈을 안 내면 그러면은 왜 중국 물건이 뭐 100달러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10달러 세금을 내야 돼. 과세를 내야 돼. 근데 우리 거는 100달러에 들어가면 100달러에 팔 수 있어. 그렇죠. 야호! 우리 거만 판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후에는 너 미국산 배 써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도 지금 내걸고 있다 보니까 잠깐만, 한국도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의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박 의견들이 전 세계에서 몰아칠 거잖아요. 선사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유럽에 있으니까 그런 선주들이 반박을 할 거고, 그 반박하는 기간이 3월 24일까지 이어질 거고요. 공청회가 앞으로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아직은 초안인데 굉장히 강력하고 나중엔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초안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뭐 입항할 때마다 거의 100만 달러씩 내야 된다. 100만 달러, 15억 원. 14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추가입니다. 뭐 1번 조건, 2번 조건이 다 해당하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래서 중국 선사는 입항할 때마다 100만 달러를 내야 되는 거고요. 저거는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근데 중국 선사가 중국산 선박을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 선사도 뭐 일본에서 만든 선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0만 달러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글로비스 배 중에 중국에서 만드는 배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선사는 아니지만 중국산 선박을 쓸 수도 있고. 그럼 150만 달러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중국 선사인데 중국산 선박을 쓴다. 그럼 250만 달러를 내야 되고. 엎어서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너 중국에 주문할 거니? 향후 24개월 내에 중국 내 조선소에 주문하거나 인도 예정인 선박이 전체 주문의 50% 이상이면 입항할 때마다 100만 달러를 더 내야 된다. 너 지금 그 주문해 놓은 전체 배 가운데 중국에 주문한 게 50% 넘으면 넌 100만 달러 또 내. 그러면 이제 350만 달러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또 희한한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만약에 미국산 선박을 이용하면 환급해 줄게. 근데 미국산 선박 있어야 말이지. 옛날에 지은 거 있어요. 옛날에 지은 거. 이게 되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미국산 선박이 굉장히 옛날에 지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지은 거는 일단 효율이 안 좋습니다.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거리 노선은 안 씁니다. 오히려 이 장거리 노선을 쓰면은 비효율적이죠. 경제성이 안 나오죠.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걸 써서 손해볼래? 아니면은 그냥 중국산 선박 써서
그 벌금 낼래. 요게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350만 달러 정도를 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항구에 배를 댈 때마다 합니다. 될 때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요 그림 한번 보죠. 그 아시아에서 그 미국 동부에 있는 항구 쪽으로 가는 노선을 보면은 보통 기항지가 한 곳이 아니라 한 두세 곳 정도 돼요. 그렇죠. 네. 뭐 셔틀이니까. 셔틀이니까. 네. 그럼 여기 갔다가 뉴욕 갔다가 뭐 그 여기 갔다가 하면 3번 기항하잖아요. 3번 내야 됩니다. 그냥 한국 들어가는데 그냥 입장료만 뭐 한 100억씩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아까 제가 뭐 350만 달러라 그랬잖아요. 350만 달러를 거의 3개 곱하면은 거의 1000억이 넘죠. 350만 달러면은 한 30매덕 되니까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죠. 예, 100억이 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용을 내야지 중국산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놓은 겁니다. 물론 이게 그럴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산 선박과 뭐 일본산 선박, 한국산 선박을 다들 중복해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보내던 중국산 선박을 내가 들고 있는 한국산 선박으로 교체를 해주거나, 그리고 걔는 뭐 유럽으로 보낸다. 유럽으로 보내거나, 뭐 중동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선대 재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국 선사라고 하는 조건이 딱 첫 번째 걸렸잖아요. 이거는 한 번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중국 선사라고 얘기할 때 그 선사 이게 배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네. 그 선사가 꼭 그 나라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세피난처, 뭐 바하마라든지 네. 뭐 파나마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이름만 걸어놓고서 그렇죠. 거기가 우리의 선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별로 아닌 게 그 배가 그 나라에 있는 기간은 별로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선박의 국적을 그래서 하다 보면은 많이 골치 아파집니다. 이 배는 지금 태평양을 떠다니다가 이제 배의 선단을 좀 바꿔갖고 갑자기 저희 대서양을 움직이는데 그럼 이 배는 유럽 배야, 미국 배야 이게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도 배의 국적이 아닌 배의 출생지를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출생지면은 조선사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산 선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라는 조건이 붙었고 세 번째로 붙었던 조건이 중국에서 건조할 건지도 조건으로 붙었잖아요. 어디에서 건조했는지가 조건으로 붙었기 때문에 선박의 국적은 이제 아예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출생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도 맥이나? 마음의 고향? 24개월이면은 내가 아직 주문을 그러니까 인도 될 선박이라 그러면은 24개월 안에 주문 넣고서 한 2년 걸리니까 주문 들어간 건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2년 안에 내가 여기다 주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 그건 안 걸리죠. 근데 마음은 없었는데 갑자기 주문을 넣어.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복잡한 상태가 된 거고요. 근데 이거 법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이상하긴 한데 딱 보면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죠. 예, 저는 좀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그걸 딱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선대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를 해운사별로 한번 나열을 해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코스코라고 하는 게 중국 최대의 해운사잖아요. 이건 중국 선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코스코는 무조건 일단 기본으로 250만 달러는 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코스코가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를 딴 데다 맡긴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렇죠. 분명히 한국에다 넣겠죠. 한국이겠죠. 그리고 이 유럽 선박들도 사실 유럽 선사들도 피해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CMA CGM도 38%가 중국산 선박이고요. 프랑스 그렇죠. 짐도 34%, MSC도 25%, 원은 일본이죠. 일본 선사죠. 일본도 25%, 머스크 14%, 하팍이 독일이죠. 하팍로이드 14%, 양민과 완화이는 대만 선사입니다. 이런 쪽들은 그나마 좀 낮긴 한데 나머지 유럽 선사들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중국산 선박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거 보시면 중국산 선박은
조건이 다 제각각입니다. 중국산 선박 비율이 50%가 넘으면 입항할 때마다 100만 달러 14억 원씩 넣어야 되지만 25%에서 50% 사이일 경우에는 입항할 때마다 75만 달러, 0에서 25%일 경우에는 50만 달러씩 입항할 때마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뭐 양밍, 완화이, 머스크, 하팡로이드 이런 곳들은 야 좀 피할 수 있겠구나 싶지만 이곳들도 중국산 선박이 0에서 25% 사이기 때문에 50만 달러씩은 입항할 때마다 또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게 해운사가 전체 보유한 비중인지 아니면 미국에 들어오는 비중인지. 이거 보유한 비중이에요. 보유한 비중? 네. 지금 보세요. 코스코가 예를 들어서 북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이게 대략 한 15% 정도 돼요. 15% 안팎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들어가는 배의 비중 가운데 중국산 선박이 50% 이상이다 라고 하면 걸리는 곳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유 비중으로 가게 되면 딱 코스코는 걸려요. 그래서 이건 보유 비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긴 하죠. 보유 내가 들고 있는 아니 거기 근처도 안 갔는데 근처도 안 갔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주문한 거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절대 중국산 선박은 이용하지 마. 그다음에 중국 선사는 이용하지 마가 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를 이용해서 미국의 물류를 전달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죠. 에너지 말고는 사실 그 땅에서 나는 건 거의 없고 농산물까지 포함해서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소비 물품을 수입을 해서 쓰는 국가이다 보니까 물류가 한번 막히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국가인데 지금 보면은 물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국의 물류 선사와 그다음에 중국산 배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약간 삐딱해져서 너희 잠깐 우리가 그 배를 안 줄래 라고 해버렸다간 물류의 어떤 그 동맥 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는 게 근데 뭐 같이 죽자는 거지 뭐 중국도 미국에다 안 팔면 어디다 팔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물류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작업은 이번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코스코 있잖아요. 우리가 해운 공룡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운 공룡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지난 한 달 전에 올라왔었어요. 블랙리스트는 또 뭐예요? 그 미국 국방부에서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중국 인민군의 어떤 서비스와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굉장히 유의해야 될 기업이다. 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라고 보면 되는데 코스코를 포함해서 130여 곳의 중국 군사기업으로 분류가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민군과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업적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일종의 뭐 우지 언어로 따지자면은 군사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하진 않지만 어떤 제재도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리스트에 올려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선박이 미국에 기항할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중국의 선박과 중국의 선사를 배제해 가려는 움직임이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산 배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너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걱정도 미국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 컨테이너 선박 가운데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들고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는 우리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비중이 3분의 1인데 문제는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의 컨테이너 선박 주문 들어간 게 거의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예요. 제가 이제 조선업을 좀 오래 취재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 전에 그 초거대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듀얼 퓨얼 엔진 달아가지고 초거대, 그러니까 뭐 한 24,000 TEU급 뭐 이런 것들은 못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다 한국에다 주문을 했었고 그 중국에다 주문을 했다가 그때 그 CMA CGM 했던 것 같은데 그 배 안 가가지고 배 멈춰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박
조선사들이 그 초대형 컨테이너 말고 LNG 쪽으로 많이 갔던 게 맞아요. 초대형 컨테이너도 이미 이제 중국이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점유율 1위가 맞는데 지금 아시네요. 그 2024년 컨테이너선 수주만 따지면 중국이 90%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을 따라잡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주문 들어가 있는 건 중국 비중이 더 높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도 이제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LNG 선만큼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따라온 중국에게 주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사실 안보를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계속 중국 선박에게 모든 물류를 우리가 맡기게 되겠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요걸 한번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선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결국 중국 배를 배제하는 건 맞는데 예.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코리아인데 사실 이 지금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미국 내에 있는 5개의 노조에서 자꾸 중국이 모든 일감을 가져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철강 노조 막 이런 노조들이 있거든요. 예. 철강 노조가 막 중국이 모든 일감을 가져갑니다. 이런 거는 나는 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철강을 그 조선사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선을 중국이 다 가져가니 우리의 납품 고객이 사라집니다를 불만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노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럼 결국 미국 선박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뒤에 이조 기자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를 기준으로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 조선사들의 비용을 다 높여. 아, 네. 그러니까 미국 배가 비싸니까. 네. 거기도 뭐 좀 강판도 받아와야 되고 좀 뭐 잘 설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박이 예를 들어 100만 달러야. 네. 근데 뭐 중국 선박은 50만 달러야. 네. 그러면은 여기 100만 달러짜리 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모든 선박들에게 다 50만 달러씩의 벌금을 매기는 거지. 와, 거기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미국 노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안을 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이 안에는 미국산 선박의 운송을 촉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로부터 1년 내에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 미국 운영자, 선사가 수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년 후에는 최소 3%, 근데 3년 후에는 이게 미국 국적 선박이잖아요. 예. 사실 선박의 국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적은 그냥 바꿔도 돼요. 사실. 그죠? 예. 근데 등기 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근데 3년 후부터는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면 최소 5%는 미국 국적 선박으로 미국 선사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중 3%는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박이어야 된다. 미국에서 건조된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저는 이게 지금 주문하면 트럼프 임기 끝나고 받을 텐데 네. 이게 그 조선업 해운업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길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저걸 해야 된다라 그러면은 지금 주문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야 배가 나올 거냐 3년 그렇죠. 후에. 네. 근데 지금 없잖아. 없죠.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미국에 주문을 넣으려고 봤더니 미국 조선사가 없어. 그러니까. 주문 넣을 곳이 없네. 네.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줄줄줄줄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러면 해운업에 계시는 분, 아니면 조선업에 계시는 분, 아니면 뭐 유럽 선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잉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아니면 레버리지 카드로 레버리지 쓴다거나. 카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런 조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냐를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유럽 선사에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럽 선사들이 중국산 배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근데 물론 이 선대를 재편해서 뭐 미국으로 가는 거는 뭐 이렇게 비중국 배를 뭐 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또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 유럽 선사들에게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은 있고 앞서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의외로 HMM이 의외는 아닌가? 어쨌든 HMM이 HMM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 HMM이 망할 뻔한 거를 네. 살려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돈 집어넣어 가지고 배 크게 만들게 도와줬는데 네. 그거 사실은
조선업 지원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산업은행이 HMM에 돈을 넣어서 그걸 네. 조선사를 지원해주기로 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HMM은 뭐 더 싸다고 해서 중국 배를 주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HMM은 중국 배의 보유 비중이 2%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 돌려보냈어. 용선했던 거. 네네. 그러니까 중국산 배를 예를 들어서 유럽 선사가 중국산 배를 사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걸 HMM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걸 운용하고 있었다고. 네. 근데 그 돈 주면서 야 그 비싼 그 용선료 비싼 거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다 돌려보내고 다 한국 배로 깔았어요. 그래서 HMM은 2%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배를 어떻게 하게 될 때는 비용이 좀 덜 드는 선사는 HMM이 될 게 너무나도 자명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해지는 게 여기에서부터인데, 근데 유럽 선사들이 만약에 미국을 방문을 하는데 중국 배를 다 빼진 못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해상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해상 운임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데 막대하게 상승하는 해상 운임을 본인들이 그냥 다 소화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 고객한테 전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전가를 하게 되면은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사실 수익성은 좋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돈은 그냥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못하나?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티 안 나게 하려고 이제 슬그머니 HMM 통해서 조선사 지원하고 있는데 몰래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여기가 대놓고 야 들어오면 돈 내. 네. 돈 내는 거에서 다 그 뭐 해상 운임으로 전가되면 그 돈은 그냥 미국 정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 그 배가 입항할 때는 서비스 차지 같은 게 붙습니다. 입항료라고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 차등을 두는 방식들은 원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친환경 선박이다 그러면 입항료를 좀 감면해 주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세금은 아니잖아요. 입항료잖아요. 서비스 차지.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 막대하게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뭔가 그리고 저기가 이게 그 개발도상국 가면은 네. 어디 뭐야 그 문화재 같은데 관람하러 가면은 저 네. 예전에 인도 갔을 땐가 타지마을 가는데 뭐 요금 다르죠. 네, 그 현지는 뭐 한 2,500원? 뭐 나한테는 막 5만 원씩 받고. 네. 근데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요. 뭐 힘센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은 구매력이 선진국이 훨씬 많으니까 뭐 그렇게 낼 수 있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것도 여기서 또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운임이 오를 때와 운임이 내릴 때의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임이 오를 때는 가격 전가가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배를 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야 니네가 그러면 그 우리가 내야 되는 그 입항료까지 니네가 내 하는 게 되는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뭐 비용 추가로 생긴 거를 이제 전가하는 것뿐이니까. 반대로 운임이 내릴 때를 보면은 운임이 내릴 때라는 건 사실 교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모객을 해야 되겠죠. 모객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모실게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본인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해운사가. 예. 그럼 이때도 사실 비용 전가가 잘 안 되죠. 비용 정가가 잘 안 되죠. 내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운임이 오를 때는 수익성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운임이 내릴 때는 사실 다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뭡니까? 입항료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게 해운 업자들에게 매출의 증가는 가져올지언정 수익성 증가를 과연 가져올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조치가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조치로 인해서 물류비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제품 관세에다가 또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서 교역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다 보니까 그럼 오히려 이거는 업황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도 그건 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이걸 인플레이션 미국 소비자가 그 올라간 것만큼을 지불을 하면 네. 그냥 굴러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안 굴러가면은 네. 못 사면 스태그가 되는 거죠. 스태그가 물가는 되는 올랐는데 네. 경제는 안 돌아가는 그쵸. 스태그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으로만 보면은 야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수익성이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커다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운임은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운임을 보면은 해상 운임이 꽤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작년 7월 정도가 고점이었었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꽤 그 높은 고점에서 지금 꽤 많이 후티방군 난리칠 때네 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못하다 보니까 희망봉을 돌아서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운임이 계속 올라가게 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수에즈 운하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교역의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교역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정말 미국 소비자들이 잘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 운임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입항세가 그 부과가 되게 됐을 때 정말 이게 해운사들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뭘 미지수예요? 그거 안 되지. 안 된다고? 아니 근데 모든 교역에 네. 관세라든지 세금 어쨌든 세금이 끼면 민간의 세금이 끼게 되면은 이제 경제성의 경제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분을 위해서 좀 의인의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해운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결국은 조선 쪽인 것 같아요. 조선 쪽이죠. 네, 조선에서는 어쨌든 미국 배를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미국 배를 싸게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남의 배를 비싸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근데 자기들이 배를 어떻게 만들어? 본인들 못 만들죠. 그러면 또 한국 또 출동해야 되겠네. 한국 출동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조건을 아까 보여드렸던 뭐 3년 후에는 미국 배를 써야 되는데 이거 거의 현실 가능성 좀 낮아 보이고 결국 한국 배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LNG 한번 상상회로 돌려볼까요? 트럼프는 LNG 수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LNG를 수출하게 됐을 때 LNG 선박이 좀 필요하게 될 거고 LNG 선박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입항료를 내야 되면 사실 그거는 되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유지비가 너무 비싸. 새 차인데 유지비가 싸네. 오히려 뭐 길게 한 20년 동안 내가 차를 굴려봤더니 이게 더 싸. 그러면 그거 써야죠. 한국산 LNG선이 오히려 만들 때는 좀 비쌀 수 있어도 입항료 자체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국산 LNG 선박을 쓰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이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지. 이게 글로비스가 중국에 가서 BYD 차를 싣고 미국에 가는 거야. 네. 그러면은 중국 선사도 아니고 중국 배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교역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우리 한국 선사들을 다 이용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 식의 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우리 좋으라고 뭐 그러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LNG 선박에 그럼 수주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막연하게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LNG 운반선은 LNG의 수요와 물동량이 늘어나야 운반선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LNG 선박은 일단 주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LNG 사용,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나긴 늘어나겠지만 뭐 우리가 챗 GPT 가입자 증가하는 것처럼 막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에너지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에 거쳐서 국가별로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얼만큼 늘리겠습니다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늘어난다는 거라서 지금 당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LNG 운반선은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LNG 운반선은 새로 주문해야 되겠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선단을 재배치하는 건데 카타르에서 아시아로 오는 LNG 운반선을 이거를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는 운반선으로 바꾸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LNG 운반선을 카타르에서 아시아로 오는 운반선으로 바꾸면 그러면 추가적인 LNG 운반선을 수주하진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 석탄을 줄이면 되잖아요. 석탄을 줄인다고? 석탄을 줄이고 벌크선을 줄이고. 그러니까 석탄은 어차피 화석연료가 많이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석탄을 줄이고 LNG를 쓰는 거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에너지 믹스를 바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럼프형이야. 럼프형인데 한국 LNG 좀 사 그랬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저희 이미 그 LNG 쓸 만큼 다 쓰고 있어가지고 뭐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근데 석탄 줄여. LNG 사. 그러면 LNG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에너지 전환 계획과 같이 맞물려 진행돼야 되는 거고. 그럼 당장 우리가 그 전환 계획을 지금 당장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박의 재배치가 더 우선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미국으로 들어가려면 한국산 LNG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산 LNG 주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너무 막연한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안 거예요. 되겠다. 그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산 거 네. 거기에 투자를 좀 해야 되겠네. 와,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아, 필리조선 맨날 애매해. 왜냐하면 보세요. 필리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그 필리조선소가 있으면 필리조선소에서 만약에 배를 지어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에서 지어진 선박 조건이 완벽하게 맞죠. 예. 대신 필리조선소의 도크 규모를 보면 중형 선박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 울산에서 하나 뜯어가. 도크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럼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만약에 만들었을 때는 중형 선박인데 그렇게 되면 중형 선박 가운데 뭐 이렇게 화학 운반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한데 컨테이너 불가능하고 LNG 운반선 불가능하고 그러면 필리조선소에서 지금 당장 만들어서 뭐 지금 당장 어차피 못 만들지만 3년 후에 만들어서 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의 뭐 LNG 아니면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감수할 만한 그런 조선소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만 이게 그거를 그 수요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선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워낙 사이클이 기니까 지금 필리조선소는 당연히 그거를 못하죠. 네. 근데 필리조선소 그쪽 계신 쪽 취재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소 자체만도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만약에 도크를 키운다 한들 네. 거기에 기자재는 어떻게 집어넣을 거며 후판은 어떻게 공급받을 거며 그러면 후판 같은 것도 다 멕시코에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무거운 후판을 들고 거기까지 또 가는 것도 문제고 네. 그러니까 아예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내뒀을 때 자생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 네.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초반에 그냥 중국 배의 비용을 높여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미국 배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게끔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들어와라 한국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라든지 호주 업체들 뭐 호주 조선사도 하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 뱃사람들이 네. 뚝심이 좋아요. 한번 시작하면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 시키면 안 해. 안 해요? 아이고 뭐 시간 대봐야 알죠. 뭐 이런 거. 네. 아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액수와 그런 걸 보면 되게 무서운 그러니까요. 정책이네요. 네. 근데 지금 그 분명히 이게 제가 뭐 우리 산업에 반사이익이 없으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반사이익은 맞아요. 분명한 반사이익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딱 그럼 그 산업에 이게 뭔가 진입하려고 했을 때 현실적인 허들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막연한 희망보다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장기 플랜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안이 처음 시작됐던 건 2024년 3월이었었고요. 조사가 시작됐던 건. 예. 그거는 바이든 정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그 안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 정권과 무관하게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배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미국에서 스스로 배를 만드는 거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한국이 하게 될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좀 장기적 플랜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단기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미국의 사라진 조선업을 자연스럽게 방치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 굉장히 과격한 수단을 쓰더라도 네. 자국 내 조선업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적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짧다. 3년이면 그러니까. 배 한 채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도 3년인데. 네. 지금 만들어 달라고 말할 만한 도크도. 근데 이거를 또 저런 문제도 있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예를 트럼프는 내가 트럼프야. 네. 근데 자기 임기 4년이야. 네. 근데 야 지금부터 해서 배짓거 조선소 만들고 하면 한 3년 걸리니까 3년 후가 됐을 때 배짓기 시작하면 6년이니까 야 6년 후부터 적용할게. 그거 안 돼. 그럼 자기 임기 끝나잖아요. 네. 야 참. 사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불명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금 도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모듈은 중국에서 이제 만드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주 맡기는 거죠. 외주 맡기는 거. 네. 그럼 그렇게 맡기는 거는 어떻게 해당되나? 그러니까 블록을 사오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불명확해서 이게 사실 좀 더 명확해질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명확한데 디테일이 굉장히 불명확한 게 많습니다. 뭔가 명확해 보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결국 이렇게 불명확하다는 거는 이렇게 딱 제시해놓고 뭔가 협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중국과의 경쟁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조선업을 활성화를 시킬 때 어디에 의존할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네. 의존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가 잘 돼야,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사가 잘 돼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뭐 그러는데 네. 이게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키워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는 거고, 어쨌든 중국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던 조선업의 어떤 그 트렌드를 조금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우리가 뭐 반사 이익을 엄청나게 크게 보진 않더라도 네. 뭐 중국한테 다 뺏기느니 그렇죠. 미국이 막아주는 게 오히려 저는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호재다. 아까운이었습니다.